상사가 웃으면서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라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했던 적 있으시죠?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어를 듣고 안심하지만 상사는 문장 구조를 통해 교묘하게 서열을 확인시키거든요. 조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대화 상당수가 표면 의미와 실제 의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내가 문제인지 상사가 문제인지 헷갈리신다면 오늘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상사의 말 속에 숨은 4가지 권력 신호를 언어학적으로 완전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피드백이라도 어떤 상사한테 들으면 배울 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상사한테 들으면 인격 모독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내용이 아니라 형식입니다. 언어학에서는 이걸 권력 표지라고 부르는데요. 주어 선택이랑 시제 사용, 조건절 패턴, 감정 어휘 배치, 이 4가지가 상사의 진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거든요. 4가지 권력 신호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 선택인데요. 우리가 이걸 함께 해결하자, 랑, 네가 이걸 처리해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전자는 책임을 공유하는 거고 후자는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조직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주어 선택만으로도 듣는 사람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크게 달라진다고 해요. 같은 업무 지시인데 주어 하나 바뀌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시제 사용입니다. 왜 이렇게 했어? 랑 다음엔 이렇게 해봐를 비교해보세요. 전자는 과거에 묶여서 비난하는 거고 후자는 미래로 나아가면서 가이드하는 거예요. 과거, 시제 중심의 피드백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감정 분출이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또 똑같은 실수야,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학습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인격 공격의 신호거든요. 세 번째는 조건절 패턴인데요. 만약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랑 이렇게 해는 듣는 사람한테 주는 심리적 여지가 완전히 달라요. 조건절이 있으면 상대방한테 선택권과 해석 공간을 주는 거지만 단정문은 일방적 명령입니다. 건강한 리더십은 지시할 때도 최소한의 여지를 남겨두는데 문제 있는 상사는 모든 걸 단정하고 선언하는 방식으로 말하죠. 네 번째는 감정 어휘 배치예요. 실망스럽다, 랑 아쉽다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갖고 있거든요. 실망스럽다는 상대방의 인격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느낌이 강하고 아쉽다는 상황이나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가까워요. 너한테 실망했어는 인격 공격이지만 이 결과가 아쉽네는 상황 평가입니다. 언어학 연구에 따르면 이 4가지 신호가 건설적 비판과 파괴적 공격을 높은 정확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실제로 문제 있는 상사들의 언어 패턴을 유형화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일방 선언형입니다. 질문이나 대화 없이 판단만 전달하는 거예요. 너 이거 완전 잘못 이해했어, 이렇게 말하고 끝인데 어떻게 잘못 이해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는 겁니다. 대화가 아니라 통보거든요. 이런 상사 밑에서 일하면 항상 불안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혼나니까요. 두 번째는 과거 집착형인데요. 실수를 반복 언급하면서 현재를 과거로 정의해버리는 패턴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또 그래? 이 말이 입에 붙어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언어 습관은 학습을 돕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과거의 실패자로 고정시키는 효과를 만듭니다. 한번 실수하면 계속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래봤자 너 예전에도 그랬잖아 로 돌아오니까 의욕이 완전히 꺾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격 혼입형입니다. 행동이랑 사람을 분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다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특정 행동의 잘잘못을 넘어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해버리는 겁니다. 언어 분석 연구에서 인격 혼입형 화법을 장기간 지속하는 상사 밑에서 일하는 직원의 이직률이 일반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어요. 당연하죠. 매일 인격 부정당하는데 누가 버티겠어요. 이 3가지 유형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전부 일방향 소통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해명이나 설명을 들을 의사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판단한 걸 선언하고 감정을 쏟아내고 끝내버리는 거죠. 대화가 아니라 권력 행사거든요. 이런 상사 밑에서 일하면 입 다물고 고개만 끄덕이는 게 생존 전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구분선 하나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복구 언어의 유무입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더라도 건강한 상사는 나중에 아까는 내가 너무 세게 말했네, 요점은 이거였어 라는 식으로 복구 시도를 해요. 문제 있는 상사는 복구가 없습니다. 폭발만 있고 수습이 없는 거죠. 언어 복구율, 즉 일주일 내에 얼마나 자주 앞선 발언을 재정리하거나 보완 설명을 하는지가 그 상사의 언어 건강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스타트업 팀장이 회의 중에 팀원한테 이 정도 기획서는 인턴도 쓴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회의 끝나고 30분 뒤에 그 팀원한테 다시 연락해서 아까 표현이 좀 심했다.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타깃 고객 분석 부분을 더 구체화하면 좋겠다는 거였어. 라고 정리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복구 언어예요. 감정 조절에 실패했지만 관계 회복 의지가 있는 케이스죠. 반대로 어떤 임원은 팀원한테 너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여기서 뭐 하냐고 말한 뒤에 한 달 동안 그 사람한테 업무 관련 대화 자체를 안 했대요. 복구는커녕 관계 단절로 이어진 거죠. 전자는 감정 조절에 실패했지만 사람을 존중하는 케이스고, 후자는 애초에 상대방을 존중할 생각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이제 실전 적용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듣는 건 말이 아니라 권력 관계의 지도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상사의 언어 패턴을 3주간 기록해보세요. 주어, 시제, 조건절, 감정 어휘를 체크하는 거예요. 날짜별로 상사가 한 주요 발언을 적고 4가지 요소를 표시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왜 이렇게 했어? 라는 말을 들었다면 주어는 너, 시제는 과거, 조건절은 없고 감정 어휘도 없네요. 이렇게 체크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음엔 이렇게 접근해보면 어떨까? 라는 말을 들었다면요. 주어는 우리, 시제는 미래, 조건절 있음, 감정 어휘 없음으로 표시하고요. 3주치를 모아서 보면 명확한 패턴이 드러나거든요. 만약 과거 시제 중심 발언이 70% 이상이고 조건절 없는 단정문이 80% 이상이고 인격 평가 어휘가 주 2회 이상 나온다면 그건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언어 패턴이에요. 반대로 미래 지향 발언이 60% 이상이고 주어에 우리가 자주 등장하고 복구 언어가 주 1회 이상 관찰된다면 까다롭지만 협업 가능한 상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할 게 있는데요. 바로 맥락 제공 여부입니다. 건강한 리더는 맥락을 충분히 설명해요. 이 부분이 문제인데 왜냐하면 고객이 이런 걸 원하기 때문이야처럼 이유와 배경을 함께 전달하는 거죠. 반면 문제 있는 상사는 맥락 없이 결론만 던집니다. 이거 다시 해. 이게 끝이에요. 왜 다시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경영학 연구에 따르면 맥락 제공 비율이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성숙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합니다. 맥락 없는 지시가 반복되면 부하 직원은 계속 눈치를 봐야 하고 그게 쌓이면 심리적 안정감이 무너지거든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건 질문의 형태예요. 왜 이렇게 했어? 는 비난의 질문이고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한 거야? 는 이해의 질문입니다. 전자는 잘못을 추궁하는 거고 후자는 사고 과정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질문 형태만 봐도 그 사람이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책임 추궁에 관심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실전 팁 하나 더 드리자면요. 상사의 말을 녹음할 수는 없지만 핵심 문장을 기록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회의 끝나고 화장실 가서 메모장에 정확한 표현을 적어두는 겁니다.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대로 적어두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런 식으로가 뭘 의미하는지 애매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구체성 없는 비난은 전부 이런 패턴이에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언어를 객관화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감정이 데이터가 됩니다. 오늘 상사한테 혼났어. 너무 속상해해서. 오늘 상사가 과거 시제로 된 인격평가 발언을 3번 했어. 이번 주에만 벌써 5번째야. 로 바뀌는 거죠. 전자는 나의 감정 상태지만 후자는 상사의 언어 패턴입니다.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순간 힘의 균형이 달라져요. 이렇게 데이터화하면 2가지 효과가 생겨요. 첫째, 불필요한 자책을 멈출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가 아니라 이 사람의 언어 구조에 문제가 있구나로 관점이 바뀌거든요. 둘, HR이나 상급자한테 보고할 때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저한테 심하게 해요보다 지난 3주간 기록한 발언 패턴을 보면 인격 공격성 언어가 20회 관찰됐습니다가 훨씬 설득력 있죠. 실제로 최근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선진 기업들에서는 리더의 언어 패턴을 조직 건강도 지표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팀원들의 피드백을 통해 리더십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시기죠. 아직 초기 단계지만 언어가 권력 남용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직도 이제 바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언어를 객관화하는 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상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주어를 너로 시작해서 과거 시제로 비난하고 있네.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그 말의 감정적 영향력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언어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언어는 중립적이지 않다. 모든 문장은 권력 관계를 담고 있다고요.
당신이 직장에서 듣는 그 말들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주어가 뭔지, 시제가 뭔지, 조건절이 있는지, 감정 어휘가 어떤 건지 체크해보세요. 3주만 제대로 기록하면 당신을 괴롭히는 게 당신의 능력 문제인지 상사의 언어 폭력인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오늘부터 언어를 데이터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